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만나 다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서 여전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법인세 문제에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취재기자와 예산안 관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조율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워낙 간극이 커서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오늘 오전 여야 3당 간 정례회동이 열릴 예정인데 취소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3당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더 이야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취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앞서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 조찬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조짐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렇게 의장 주재 회동은 취소가 됐지만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위해서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원식 의원방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예산안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 본회의는 일단 이 협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열릴 예정이어서 현재 본회의 개최까지는 상당 부분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정 시한을 이제 넘기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만큼 이제 의견차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큰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이 첫 번째 공약인 만큼 어떻게든 만명선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서 기존보다 1,500명 줄인 1,500명 증원을 제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약 7,000명, 국민의당은 8,000에서 9,000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이 극심했던 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가능성이 매우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금을 특정 민간 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내년까지만 직접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간접 지원을 병행하자 이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25%로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를 높이되 2019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정례회동이 결렬이 되면서 협상이 이제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밑 협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쟁점도 조금씩 추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매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한 의견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1월 1일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세균 의장이 오는 11일부터 열흘 정도 이 중남미 순방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종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SK하이닉스까지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 업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희표 기자, 네. SK하이닉스가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미국 무역위원회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 무역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에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그 D램 집적 회로 등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부품에 대해서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는 물론 그 미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그리고 SK하이닉스 메모리 솔루션 등의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넷리스트라는 그 미국 반도체 회사가 지난 10월에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 SK하이닉스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이 회사는 앞서 작년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그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제 무역위에 제소를 했었는데 지난달 14일 무역위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예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주가는 그 무역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나자마자 지난달 29일 장중 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 기자, 미국 측이 우리나라 반도체 견제에 나선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그 삼성전자 사례가 한번 있었죠. 그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회사가 지난달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 제소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반도체 절단 기술과 이제 포장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반도체 제품은 물론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모든 IT 제품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까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잇따라 제소에 나선 것을 놓고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그동안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서 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서 큰 돈을 벌자 이에 대한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용해서 이 소송을 하면 이길 것이다 이런 낙관론에 기대서 이 묻지마식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품목을 보면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 등 다양합니다. 마땅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좀 우리 주력 산업들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롭게 착수한 수익 규제를 살펴봤더니 전체 27건 가운데 8건, 즉 3건 중 약 1건 정도가 그 미국이 진행하는 규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를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던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그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이 특허와 반덤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재빨리 좀 수출선 다변화에 나서야 하고 이 정부도 기업과 힘을 모아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무차별적인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황인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세제 개편안이 미국 상원마저 통과했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네, 이승입니다. 네,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였는데 무난히 통과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1,630조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입니다. 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가 핵심인데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법인세가 인하되겠군요. 네, 기정사실화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법인세율이 기존에 35%였는데 앞으로 20%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산층도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인세보다 더 낮아지는 수준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해외에서 사업 비중이 높은 기술주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미국 달러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감세안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제 궁금한 건 언제부터 이 법인세 인하가 시행되는가 한 것인데 당장 시행되는 건가요? 아직입니다. 이 상원을 이번에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하원과의 이제 합의를 거쳐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면 입법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의회에서 거둔 사실상 처음이자 최대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B 투자증권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KTB 투자증권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왜 소집한 겁니까?
네, 표면상으로는 경영 현황 점검인데요. 하지만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권성문 회장과 2대 주주인 이병철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원인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7월 경영진에 합류한 이 부회장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는데요. 현재 권 회장의 지분은 21.96%, 이 부회장의 지분은 16.39%로 두 사람의 지분 차이는 약 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지분율을 넘보면서 경영권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기자, 일각에서는 창업자인 권 회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경영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8월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고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는데요. 현재 권 회장은 검찰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 등 개인적 용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횡령 혐의가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사회 구도상 권 회장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사회는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우호적인 인사가 3명인데요. 이번 이사회 개최도 권 회장에게 우호적인 인주재 사회이사가 요청한 겁니다. 따라서 업계에선 만약 긴급 이사회에 이병철 부회장과 최석종 사장 보직 해임 안건이 올라간다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국내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기업 경영 감시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인데 그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우선 그 뜻이 뭐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영어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스튜어드가 이제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대저택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집안에 어떤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걸 대리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 집사의 일종의 행동 지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집사는 기관 투자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겠다. 대주주로서 이제 목소리를 더 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튜어드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산 운용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나 어떤 고객들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그걸 이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좀 높여서 연금 혜택도 좀 더 많이 돌아가게 하고 또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이제 환원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주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경영을 좀 더 정상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윤을 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나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게 국민연금 그리고 뭐 복지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입장 변화에 발빠르게 보였다는 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다 보니까 이제 쫓아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재벌 기업들이 갖는 어떤 그 오너 경영의 문제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뭐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주주 가치 환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대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의 그 지배 구조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운영 중인데 이 일본의 경우부터 한번 보면요.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에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제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순기능이 밝혀진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한 명분도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론가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도입되게 된 이제 계기가 2008년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네. 그때 뭐 대규모 어떤 자산 운용사랄지 또 그 해외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뭐 분식 회계한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그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뭔가 감시의 좀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벌 오너 경영의 문제점들 그런 네. 부분들도 역시 이제 주주가치 환원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네. 재벌 오너의 경영 방식에 대한 좀 감시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컸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제 벌써부터 공적 연금을 통해서 민간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재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뭐 타당한 지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연금 사회주의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연기금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스피 기업에도 지금 상당히 상장사들 대부분에 사실은 국민연금 자금이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그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결국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재계 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느냐 아니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 두 가지 선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점을 이제 잘 찾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 관행의 개선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오너 중심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사익을 편취한다든지 네. 또 뭐 주주들에게 이 배당을 해야 될 것을 자본을 이제 그냥 그 사내 유보금으로 뒀다가 본인이 이제 문어발식 확장 경영하는데 활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감시 내지는 개입의 수준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영권에 개입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경영권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보면 이걸 그러니까 본래 투자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연금 가입자들에게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게 경영 개입은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 이 개입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평론가님은 네. 전망하시기를 이제 지배 구조보다는 그동안 이제 경영 관행을 감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도입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이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겠느냐. 네. 이런 의문은 왜 나오는 그렇죠. 이제 겁니까? 국민연금 지금 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를 지금 넘었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꽤나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물론 이제 협력하는 그 자산 운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도 좀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3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2조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이건 이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관리 범위를 좀 벗어난다. 지나치게 라는 큰 얘기가 좀 거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걸 가지고 뭐 공사를 별도로 만드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사를 이제 만들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하되 인력은 좀 더 보강을 하는. 네. 그래서 아마 2배 정도 규모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일단은 현재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서 그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를 줘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연말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김능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밝힌 상태고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물론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이 과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역기능을 보일지는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려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업의 이제 ROE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이익률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수익률 일정 이상의 수익률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영 개입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배당률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난해 이제 25.1% 정도 되는데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50%, 60% 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결국 주주의 이제 가치도 이제 환원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면 국민연금이 부자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부자가 되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자산운용사에 또 많은 펀드 같은 데 돈을 넣은 일반 국민들도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벌가 오너 일가들이 좀 상당히 독점했던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결국은 현금을 순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수 효과가 이제 그동안 없어서 그러니까 수출은 굉장히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자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수익도 굉장히 높은데 배당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국내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 또 뭐 KT라든가 뭐 한전 같은 이런 그 큰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 상장한 이후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을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결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진작시키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스튜어디스 코드로 인해서 우리 기업을 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론가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정은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광풍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화폐나 금, 부동산 등 기존의 자산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자산이다. 아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불었던 튤립 거품의 버금가는 21세기의 거품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의나 규제를 내리기를 꺼려해왔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자칫 제도권에서 인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12월 4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